엄마 손약성. 안녕하세요. 엄마 손 약손 신유리 약사입니다. 요즘 쿼드데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감염병이 돌고 있어요. 독감, 코로나, 장염 등 정말 다양한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감염병이 돌면서 항생제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생제를 자주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항생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기나 독감에는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에서 처방되는 항생제의 절반은 불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많은 경우 항생제가 감기나 독감에 처방되고 있는데요. 감기나 독감은 모두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질병이라서 항생제를 처방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지인들 소식을 듣다 보면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처방을 받죠. 또 페라미플루인 주사제도 있고요.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인데 생각보다 부작용도 꽤 많습니다. 두통이나 구토, 그리고 설사 같은 증상은 흔한 증상이고요. 소아나 청소년에서 경련과 선망 같은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작용을 알고 먹는 거랑 또 모르고 먹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부작용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나 독감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중이염이나 폐렴 그리고 기관지염 등 세균 감염으로 인해 다양한 염증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기도 하죠. 증상이 있을 때마다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가 처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또 항생제는 예방 효과가 있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이 부분이 정말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두 아이에게 항생제를 한 번도 먹이지 않고 키우고 있는데요. 환자혁명이라는 조한경 원장님이 쓰신 책에 항생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생제는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의 약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구해낸 약이죠. 다만 감기와 중이염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항생제의 무분별한 처방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방안으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최대한 안 먹이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 가장 큰 부작용은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장내 유익균이 항생제에 의해서 죽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죠. 결국 감기, 중이염, 폐렴 등 반복해서 걸리는 약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또 아이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소화 비만이나 영양 결핍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폐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장내 미생물 관련 책에 빠짐없이 나오는 앤드류 볼튼 이야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앤드류 볼튼은 중이염에 걸려서 항생제를 투여받았고 중이염이 치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설사가 시작되더니 그 이후에 자폐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사들은 유전적인 이유 때문일 거라고 단정 지었는데 앤드류 부모는 계속 연구를 지속했어요. 연구 결과 항생제 투여로 장 안에 있던 다양한 미생물이 죽고 다른 미생물들이 급속하게 증식을 했는데 이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독소가 자폐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라고 가설을 세웠죠. 그리고 이 미생물을 죽이는 항생제를 투여했더니 자폐 증상이 호전이 되었어요.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정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폐뿐만 아니라 우울증, 비만, 아토피, 건선 등 수많은 병들이 미생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질환의 증가와 항생제의 사용량의 증가는 너무나 일치한다는 거죠. 항생제 중에서 가축을 급성장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한마디로 가축의 살을 많이 찌게 하는 것인데요.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 항생제를 불법으로 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항생제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사실 항생제와 소화 비만의 연관관계에서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어요. 다만 예전부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소화 비만율 상승 시기와
가축에게 이 항생제를 사용한 시기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비만과 항생제 사용이 연관이 있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유추하고 있는 거죠. 살찌우는 항생제를 맞은 가축을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가 먹는다면 몸에 이로울 리가 전혀 없겠죠. 네,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먹은 항생제인 거죠. 가축들에게 먹이는 항생제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항생제가 동물의 혈액을 통해서 근육이나 젖으로 흡수가 되고 그중 일부는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사람이 그 부위를 섭취하면 사람의 장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고기뿐이겠어요? 동물의 배설물로 만든 비료나 거름을 뿌린 땅에서 자란 채소에도 항생제 잔류 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두 항생제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항생제가 예전에는 만병통치약, 기적의 약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내성균이 출현했기 때문이에요. 내성은 약물을 반복적으로 복용에 의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요. 1986년에는 페니실린의 내성률이 0%였다면 2000년대에는 내성률이 무려 80%예요. 즉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세균 100마리 중에서 80마리가 살아남는다는 뜻이죠. 심지어 반코마이신이라는 센 항생제에서도 내성을 보이는 슈퍼박테리아가 1997년에 등장을 했고요. 매년 약 100만 명이 슈퍼박테리아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25년간 약 4천만 명이 슈퍼박테리아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형태의 재앙인 거죠. 슈퍼 항생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맞아요. 일단 항생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항생제를 써야 하는 질병이 많이 없다는 것, 그리고 현재 항생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최대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당장의 증상을 없애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득보다 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특히 만 2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항생제 투여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쉽게 처방받을 수 있고 또 쉽게 증상이 사라지고 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항생제 같은 약물에 대해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나만의 명확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강 주권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건 결국 의사도 또 저 같은 약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해주세요.